시사매거진 2015. 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2015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성래입니다.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단국대 학우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높여드리고 대한민국 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상승시켜줄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 6시부터 저희 시사매거진 2015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국내와 해외를 가릴 것 없이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별하고 또 선별하며 꼭 알아야 하는 이슈의 기사와 학우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공감 가는 댓글들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시사매거진 2015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매거진 2015 지난 4월 첫째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약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이슈들에 대해 조금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완종 리스트 사건입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경향신문이 그와 목숨을 끊기 직전 통화했던 육성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그 음성 파일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 2명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의 시신을 부검하던 중 주머니에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5명, 총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나와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4월 20일 총리로 임명된 지 63일 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수사팀이 출범한 지 4주째 접어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수사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돈을 준 핵심 주체인 성완종 씨의 사망으로 뇌물 공여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또 성 회장이 돌아가시고 구속됐던 두 측근이 초기 언론을 대할 때와 달리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서 더욱 수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리스트에 있던 정치인들의 소환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단순 의혹으로 해당 리스트 정치인을 소환부터 한다면 그들의 반발이 있을 테고 막상 불러서 변명밖에 들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증을 잡아내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준호 상무와 이용기 홍보팀장이 구속되고 추가 열흘이 연장된 상태인데요. 초기 완강히 버티던 그들이 차츰 입을 열면서 리스트 인사들의 소환도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소환될까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소환된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어 소환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허나 허태열 실장과 이병기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현 인천시장 유정복과 부산시장 서병수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 사면에 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요. 박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 사면을 받은 당사자도 결정권자인 대통령도 모두 고인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나지 않았고 실제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에 적혀있는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도 수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8년 전, 9년 전의 일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기업과 정치인들 사이의 금품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간에는 언론이 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며 이완구 총리 개인의 금품 수수와 거짓말, 야권 책임론, 박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한편의 막장 정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시간 끌며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광화문에서 벌어진 추모 시위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논란이 일었었죠. 평화적인 추모 시위를 왜 진압하는가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서울광장 집회는 신고가 됐지만 광화문 광장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집시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집회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법률상 국가기관, 외교기관 반경 100m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는 왜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집시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3년 위헌 판결이 났고 위험하거나 큰 집회로의 확산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월호 집회만 불법이 됐을까요? 서울시 조례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은 문화행사에 한해서만 허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한 뒤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경찰은 이 조례를 들어 원천 봉쇄, 즉 충돌을 빚게 된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이나 프랑스 에펠탑 앞 등 외국은 이러한 상징적 공간의 집회 및 시위가 오히려 더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3년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겠죠.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때 경찰이 교통용 CCTV로 집회를 감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부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시청이 일제히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9시간 동안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영상을 확대, 축소하며 시위대를 찍었다고 전해집니다.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용 CCTV를 통해 당시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던 사실이 한 매체의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휘센터에는 교통정보센터의 CCTV 중 3대가 번갈아가며 현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서울경찰청장 등이 이 CCTV를 보며 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변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CCTV가 송출이 중단된 9곳 대부분이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진 곳이었기에 해명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교통용 CCTV는 교통정보 수집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겠죠. 명백한 불법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압을 위해서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진압에 있어서 과한 면은 없었는지, 세월호 추모객들의 인권보다 청와대의 권리가 먼저인 점은 없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요? 성완종 게이트 사건과 세월호 광화문 집회의 탄압으로 떠들썩했던 우리나라도 강진으로 자그마치 2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낳은 네팔에게도
4월은 지독히도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29일에는 우리 학교 동문인 네팔인 수잔 샤키아가 네팔의 지진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우리 학교로 보낸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당관 앞에서는 5월 8일까지 Pray for 네팔을 주제로 열리는 성금 모금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팔을 위한 기도와 응원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지진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네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